강원도의 작은 마을, 눈이 소복이 쌓인 좁은 길을 따라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나무 문을 덜컹거리게 했다. 그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 한 채가 보였다. 희미하게 벗겨진 페인트, 얼룩진 나무 기둥, 그리고 담쟁이 덩굴이 엉킨 담벼락. 그곳에는 올해 72살이 된 김은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에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바람에 휘날리며 땅 위에 쌓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때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며 눈싸움을 하던 곳이었다. 큰아들 민준, 둘째 지수, 셋째 혜진, 그리고 막내 대현. 4명의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웃음소리를 퍼뜨리던 마당이 지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자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든든하게 서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오래전 일이었다. 남편이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은자 할머니는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4아이를 키워냈다. 그녀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 손뜨개질한 수세미와 옷을 팔았고 겨울이면 집에서 떡을 만들어 팔았다. 논밭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냈으며 손이 거칠어질 만큼 일에 매달렸다. 그 덕에 아이들은 무사히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잡아 서울과 부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큰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대기업의 금융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수는 부산의 큰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혜진은 서울 명동에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했고 막내 대현은 인천에서 IT 엔지니어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공했고 모두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발걸음은 이 마을로 향하지 않았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 때 보내오는 선물 상자와 송금이 전부였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바라보며 혹시나 울릴까 기다렸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숫자판을 은자 할머니는 손끝으로 몇 번이나 쓸어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어 창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온돌방의 따뜻함이 은자 할머니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올렸다. 먼저 큰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기계음이 반복되더니 결국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건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시간 될 때 전화 한번 해주렴. 수화기를 놓은 은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다시 조용해졌고 집안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둘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지수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급했고 배경에는 병원의 소란스러움이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병원이라서 잠깐만 말할 수 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수고해라. 조심히 하고. 전화가 끊기자 은자 할머니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통화는 짧았고 목소리는 급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 다음은 혜진의 차례였다. 서울에서 바쁘게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을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결국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바쁘겠지. 중얼거리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막내 대현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항상 엄마, 이번 달엔 꼭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약속은 항상 미뤄졌다.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고 자동 응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대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이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린다. 시간 되면 얼굴 좀 보러 오렴. 전화를 내려놓은 은자 할머니는 온돌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더 추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을 비벼 체온을 높이려 했지만 마음의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마당에 발자국 하나 없이 눈이 소복이 쌓여갔다. 은자 할머니는 다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웃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남편의 환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기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옥집의 지붕에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나무 문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김은자 할머니는 작은 온돌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표지가 바랜 그 앨범은 그녀의 지난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첫 장을 넘겼다. 사진 속에는 은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4명의 아이들. 민준이 10살, 지수가 8살, 혜진이 5살, 그리고 대연은 겨우 2살이었다. 그때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고 은자 할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바느질과 수세미를 팔았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집 안가득 뛰어놀던 웃음소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마당에서는 눈이 올 때마다 민준과 지수가 눈사람을 만들었고 혜진은 그 옆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며 까르르 웃었다. 대연은 그녀의 품에 안겨눈 구경을 하며 손을 뻗곤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 그날 은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오후 공장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고 몇몇 노동자들이 그 안에 갇혔다고 했다. 은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참았지만 온몸이 떨려왔다. 이웃들이 그녀를 부축했고 그녀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그날 이후 은자 할머니는 홀로 4아이를 키워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남은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낡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울었다. 하지만 울 시간도 길지 않았다. 은자 할머니는 곧 일어섰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마을 장터에 나갔다. 손으로 짠 수세미, 직접 바느질한 옷, 그리고 겨울철에는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와 장갑을 팔았다. 손끝이 트고 갈라졌지만 은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고 손가락은 얼어붙었지만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그 고통쯤은 견딜 수 있었다. 특히 큰아들 민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오자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민준을 보며 은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동시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옷팔찌를 팔기로. 그 팔찌는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민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장에 가서 팔찌를 내놓을 때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 돈으로 민준은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지수가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남편의 유품으로 남겨둔 손목시계를 팔았다.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 은자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아이들에게 바쳤다. 자신은 헌옷을 입고 시장에서 반갑 세일을 할 때에만 간신히 새 옷을 장만했다. 겨울이면 두꺼운 이불을 껴안고 잤고 여름이면 부채 하나로 더위를 버텼다.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었고
도시로 떠났다. 은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언제나 미소 지었다. 우리 애들이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졸업사진들을 쓰다듬곤 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대기업의 이사가 되었고 지수는 병원의 의사가 되었다. 혜진은 디자이너로 성공했고 대연은 IT 엔지니어로 승진을 거듭했다. 그들은 모두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 살고 있었고 명절이 되어서야 얼굴을 비쳤다. 그러나 명절조차도 점점 뜸해졌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가요. 엄마, 설날 때는 가족여행을 가기로 해서요. 엄마, 출장 일정이 잡혀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다렸다. 장독대 옆에 있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혹시나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허무하게 느껴졌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은자, 할머니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얼굴들을 다시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중 하나, 25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넓은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그 뒤로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김민주는 회의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손목에는 은빛 시계가 반짝였다. 그는 대기업의 금융이사로 승진한 지 2년이 되었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고서와 투자회의에 파묻혀 살았다. 이번 일본 지사의 투자건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 잠깐 빛이 들어오며 부재중 통화,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회의에 집중했다. 민준 이사님, 다음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죠.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잠시 숨을 돌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부재중 통화 목록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멈췄다가 곧 화면을 넘겼다. 다음에 걸면 되지. 바쁘셨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다시 업무에 몰두했다. 부산의 한 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김지수가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환자 차트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병실 곳곳에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 선생님, 502호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수는 곧바로 걸음을 돌렸다. 바로 가요.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며 때로는 응급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수는 병원에서 가장 바쁜 의사 중 한 명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고 지수는 잠시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다. 잠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통화가 하나 떠 있었다. 엄마. 지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쥐었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전화 드려야겠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환자 차트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병원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울 명동의 한복판, 화려한 조명 아래 김혜진이 가게 쇼윈도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안에는 손님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손목에는 브랜드 시계가 반짝였다. 대표님, 이번 주에 신제품 발표회 준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번엔 더 특별하게 준비해요. 기자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녀는 매장 한쪽에 놓인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여러 디자인 도면을 살펴보았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통화, 엄마. 혜진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요즘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 혜진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인천의 한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김대현은 이어폰을 꽂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었다. 대현 씨,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죠? 일정 조정은 문제 없나요? 동료의 물음에 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최종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그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숨을 돌렸다. 휴대폰을 꺼내들자 여러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통화가 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별표 엄마 별표였다. 대현은 그 메시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껐다. 주말에 연락하면 되겠지. 이번 주는 너무 바빠.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코드 작업에 몰두했다. 업무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랬듯이 다음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인천에서 네 남매는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빈자리였다. 강원도의 작은 한옥집에서 김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마당, 손자 손녀들이 와서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곳. 그러나 지금은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다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먼지가 쌓인 숫자판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혹시나 울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강원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발은 끊임없이 내렸고 매서운 바람이 한옥집의 나무 문을 덜컹거리게 했다. 김은자 할머니는 작은 온돌방에 앉아 아랫목의 따뜻함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온돌의 열기마저도 그녀의 몸을 충분히 덮여주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목의 간지러움이었지만 점차 깊고 거친 기침으로 변해갔다. 밤이면 더욱 심해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늘 그랬듯이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밥을 지을 힘조차 나지 않아 죽을 쑤어 먹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버거워졌다. 그날 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바람은 창문을 두드리듯 울부짖었다. 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쌓인 숫자판을 손끝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천천히 첫째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그리고 익숙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건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침묵했다. 천천히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야. 요즘 많이 춥구나.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조금 아파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시간 나면 전화 한번 해주렴.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기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고 방 안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늘게 울렸다. 조금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둘째 딸 지수의 번호를 눌렀다. 부산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지만 언제나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쁜 지수였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마자 지수가 전화를 받았다.
배경에서는 소란스러운 병원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응급실이라서 잠깐만 말할 수 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수야, 엄마가 요즘 기침이 좀 심해졌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수는 급하게 대답했다. 엄마, 지금 수술 환자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할게요. 괜찮죠? 그래, 바쁠 텐데 미안하다. 수고해라. 지수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은자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길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새하얀 눈만이 소복이 쌓여갔다. 잠시 숨을 고른 은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셋째 딸 혜진의 번호를 눌렀다. 서울 명동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딸, 화려한 런웨이에서 웃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결국 받지 않았다. 기계음만이 다시 반복되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은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혜진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시간 날 때 꼭 전화해 주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 아들 대현의 번호를 눌렀다. 항상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엄마라고 말하던 그 아이. 그러나 그 약속은 항상 미뤄졌다.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고 자동응답기가 응답했다. 여보세요. 김대현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단단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현아, 엄마야. 잘 지내니? 요즘 눈이 많이 내린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구나. 시간이 되면 엄마 보러 한번 와줄 수 있겠니? 통화가 끝나고 은자 할머니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온돌의 열기마저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꺼운 이불을 몸에 감으며 누웠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던 은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였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기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내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새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했다. 한옥집의 지붕에도 마당에도 소복이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났다. 김은자 할머니는 온돌방에 앉아 작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옆에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주었던 만년필이었다. 은자 할머니는 손끝으로 만년필을 살며시 쓸어보았다. 매끄러운 표면에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고 뚜껑을 열면 여전히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편지지를 앞으로 당겼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하얀 종이 위에 첫 글씨를 적어나갔다. 사랑하는 민준, 지수, 혜진, 대현에게. 한 줄을 쓰고 나니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꺼내든 내 아이의 이름.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은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펜을 움직였다. 너희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 엄마는 마을 사람들한테 종종 듣는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고 들었고, 지수는 환자들을 잘 돌보고 있다지. 혜진이도 패션쇼를 열 만큼 성공했고, 대현이도 IT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엄마는 정말 기쁘구나. 너희들이 잘 살아줘서 엄마는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녀의 손은 느리지만 단정하게 움직였다. 글씨는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았고 몇몇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춥구나. 강원도의 겨울은 늘 그렇듯이 혹독하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가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혼자서 해내고 있단다. 옆집 박 여사님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눈이 많이 올 때는 마을 청년들이 도와주기도 해. 엄마는 아직 괜찮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 그리고 그 눈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예전에는 민준이와 지수가 뛰놀며 만든 눈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혜진이와 대연이가 쫓아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웃음소리조차 기억 속에서만 들릴 뿐이었다. 은자 할머니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글씨가 조금 더 흔들렸다. 엄마가 요즘 조금 아프단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졌다. 그래도 괜찮다. 예전에도 혼자서 다 이겨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멈칫했다. 정말로 괜찮은 걸까? 손끝이 시려워져 펜을 내려놓고 손을 비볐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았다.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혹시 시간이 되면, 정말 바쁘지 않다면 엄마 보러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요즘은 전화기 너머로 듣는 너희 목소리도 그립구나. 그저 잠깐이라도 좋으니 엄마를 보러 와주면 참 좋겠다.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갔다.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너희들을 응원하고 사랑한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다.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내려갔다. 김민준, 김지수, 김혜진, 김대현. 이름을 적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보고 싶구나. 정말 보고 싶다. 그녀는 편지를 작은 찬장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오면 전해주리라 마음먹으며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날 밤 은자 할머니는 온돌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두 눈을 감았다. 내일은 전화가 오겠지. 그 희망을 안고 그녀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내렸다. 강원도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은 한옥집의 기와지붕을 스치며 하얀 눈을 쌓아 올렸고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한 풍경이 이어졌다. 김은자 할머니는 온돌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몸속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기침은 여전히 멎지 않았다. 갈수록 깊어지는 기침 소리는 방 안을 울렸고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찬바람이 스며드는 듯했고 밤이 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은자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둔 주전자를 들어 남겨둔 찬물로 차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끝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구나. 은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하게 서 있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민준의 환한 미소, 지수의 장난기 어린 얼굴, 혜진의 고운 한복 자락, 그리고 대현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 이곳에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한옥집에는 은자 할머니만이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전 정성스럽게 써둔 편지가 들어있었다. 4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손에 쥐고 은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러나 손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응답은 없었다. 지수에게도, 혜진에게도, 대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은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온돌방에 돌아와 두꺼운 이불을 몸에 감쌌다. 기침이 멎지않아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방 안은 온돌의 열기로 따뜻해야 했지만 어딘가 싸늘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일은 오겠지. 이번 주말에는 분명히.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집 앞마당에는 여전히 발자국이 없었다. 며칠 후 강원도의 눈은 잠시 멈추었고 햇빛이 한옥집의 지붕에 내려앉았다. 은자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마당에 반사되며 반짝였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희미해져 있었다. 아, 오늘은 날이 좋구나. 은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나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삽질하는 손은 무겁고 숨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은 누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나 작은 마당을 절반도 치우지 못한 채 그녀는 숨이 가빠져 멈춰섰다. 두 손을 무릎에 짚고 숨을 고르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은자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사분 눈 위에 쓰러졌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터운 옷깃을 움켜쥐었다. 민준아, 지수야, 혜진아, 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흩어졌다. 마당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발자국은 없었다. 한참 동안 눈 위에 주저앉아 있던 은자 할머니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손끝은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희미해졌다. 그 순간 이웃집 박 여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당에 쓰러져 있는 은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너무나 차가웠다.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그러나 은자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는 고요하게 눈 위에 누워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 김민주는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쁘게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분주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회의 일정이 빼곡히 적힌 스케줄러가 열려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강원도 중앙병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강원도 중앙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김은자 어머님께서 현재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가요? 병원에 계시다고요? 무슨 일이죠?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 눈 치우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폐렴이 심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말 심각한 건가요? 네,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는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지수였다. 부산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지수야,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셔. 중환자실이래. 지수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뭐라고? 중환자실. 왜 이제야 알았지? 나도 방금 연락받았어. 강원도 중앙병원이라는데 폐렴이 심하다고. 빨리 올라와야 할 것 같아. 지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 추석 때 전화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바쁘다는 핑계로 걸지 못했던 전화들. 나 지금 당장 갈게.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대로 올라갈게. 지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간호사에게 교대 요청을 했다.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혜진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명동의 매장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하던 그녀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혜진아,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 폐렴이래.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갑자기?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야? 모르겠어.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셨잖아.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빨리 강원도로 가야 할 것 같아.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몇 번이나 미뤘던 기억이 떠올랐다. 행사 끝나면 연락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전화를 넘겼었다. 오빠, 나도 바로 갈게. 지금 당장 준비할게. 그녀는 매장을 동료에게 맡기고 급히 차를 몰고 나섰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대연은 인천의 사무실에서 코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낀 채 집중하던 그는 진동하는 휴대폰을 보고 잠시 멈췄다. 화면에는 형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대연아, 엄마가 병원에 계셔. 대연은 한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 엄마가 왜 병원에 있어? 강원도 중앙병원이래.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대연은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다음에 가야지. 주말에 시간 내서 가야지. 그렇게 미뤄왔던 그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형, 나 지금 바로 갈게. 회사에 말하고 갈 테니까 엄마 곁에 좀 있어줘. 대연은 급히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요동쳤다. 그러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고속도로는 통제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핸들을 움켜쥐고 강원도로 향했지만 눈길의 차는 더디게 움직였다. 지수와 혜진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연은 열차를 탔지만 폭설로 인해 기차가 중간에 멈춰 서버렸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제발 조금만 버텨줘요. 엄마. 차가 멈춘 고속도로 위에서 민주는 두 손으로 핸들을 쥐며 중얼거렸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강원도의 한 병실에서는 김은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눈발이 창문을 때리며 흔들렸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족 사진을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원도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눈은 멈추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다. 김은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준비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옥집을 찾았고 작은 마당에는 흰 국화가 가득 놓였다. 박 여사는 새벽부터 와서 은자 할머니의 사진을 닦고 향을 피웠다. 참 고운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너무 외로웠겠지. 이웃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쓸쓸했다.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잠시 한옥집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집은 너무 낡아 보였다. 기와지붕은 얼룩져 있었고 나무 문은 세월의 흔적으로 삐걱거렸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자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였다.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발걸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강하고 활기찼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은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지수가 도착했다. 두 손에 흰 장갑을 끼고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서둘러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지수는 민준의 옆에 서서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혜진과 대연도 차례대로 도착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대연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게 정말 엄마가 계시던 곳이 맞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 남매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말없이 향을 피우고 깊이 절을 올렸다. 방 안에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냄새가 가득 퍼졌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들의 어머니는 없었다. 사진 속에서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남은 것은 은자 할머니의 유품과 텅 빈 한옥집뿐이었다. 박 여사는 떠나기 전 내 남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김 여사님이 남기신 거예요. 네 분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민주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손수건과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준, 김지수, 김혜진, 김대현에게. 민주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오래된 만년필로 적은 듯한 글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대신 지수에게 건넸다. 지수는 편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언더라인 쌓인 사랑하는 민준, 지수, 혜진, 대현에게. 엄마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뻤단다. 서울과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 언제나 자랑스러웠단다. 요즘 엄마가 조금 아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단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조금 힘들구나. 눈도 많이 내리고 기침도 멈추지 않네. 그래도 너희들 걱정할까 봐 말하지 못했어.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행복이었어. 멀리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단다. 다만 가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많았다. 너무 바쁜 거 알지만 그저 잠깐이라도 엄마는 그걸로 좋았단다. 혹시라도 시간이 난다면 엄마 보러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편지가 끝날 때쯤에는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 있었다. 내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삼켰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다면.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펴보니 그 안에는 익숙한 향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늘 쓰던 라벤더 비누 향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옥집은 조용히 그들의 울음소리를 품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아직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의 주인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강원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김은자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옥집은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네 남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한옥집에 모였다. 마당에는 눈이 녹지 않고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한기가 느껴지는 방 안은 한층 더 적막했다. 민주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며 말했다. 여기 어머니가 쓰시던 노트가 있네. 날짜별로 꼼꼼히 적어두셨네. 그의 손에는 김은자 할머니가 남긴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쌀을 산 날, 장에 다녀온 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건 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전화통화가 기록된 날에는 옆에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 바쁘다고 못 받음. 지수 수술 중이라 통화 불가. 혜진 행사 준비로 다음에 걸겠다고 함. 대연 출장 중이라 문자만 남김.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반복되었다. 수십 번의 시도,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응답들. 민주는 숨을 삼키며 노트를 덮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몰랐어. 병원에 계셨던 것도, 눈 치우시다 쓰러지셨다는 것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잖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몰랐지. 그런데 왜 몰랐을까? 아무도 엄마한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방치했던 거야. 대연은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혜진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도 나름대로 연락하려고 했잖아.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문자도 보냈고. 문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자가 다야? 엄마는 우리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편지에 쓰셨잖아. 그런데 우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 대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다. 너도 똑같잖아. 너도 명동에서 바쁘다며 연락 안 했잖아. 패션쇼 준비한다고, 행사 때문에 바빠서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 혜진은 대연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적어도 나는 명절에는 갔어. 그런데 너는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보러 온 적이 있긴 해. 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안해. 그때마다 일이 겹쳤어.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지금 와서 서로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혼자 계셨다는 걸 몰랐어. 그냥 바쁘니까, 서울이랑 부산이 멀으니까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어.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우리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조차도 해드리지 못했네. 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셨을 때 내가 갔더라면.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눈이 녹지 않고 여전히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 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발자국은 결국 남겨지지 못했다.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난 그 어떤 회의든 그 어떤 계약이든 다 포기했을 거야. 한 번만이라도 더 엄마를 봤더라면. 내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얼굴들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후회와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삶에 몰두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이 집.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대연도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을 다시 살려보자.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신 곳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한옥집의 창밖으로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 눈발 속에서 내 남매는 다시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추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강원도의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의 기운이 찾아왔다. 한옥집의 지붕 위에 쌓였던 눈은 모두 녹았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며 한옥집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준, 지수, 혜진, 대연은 어머니가 남긴 한옥집을 다시 정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지켜온 추억과 시간을 되살리기 위해 각자의 시간을 조정하고 강원도로 내려왔다. 첫 번째 주말, 민주는 가장 먼저 한옥집에 도착했다. 그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집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당 한쪽에는 어머니가 가꾸던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예전에는 고추와 상추, 대파가 자라나던 곳이었다. 민주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지수가 도착했다. 그녀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빠,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이야. 박 여사님이 전해주셨어. 민주는 반갑게 웃으며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래, 박 여사님은 여전하시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고 하셨어. 둘은 함께 장독대 주변을 정리했다. 쌓여있던 낙엽을 치우고 깨진 항아리를 빼냈다. 햇빛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마당은 조금씩 그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두 번째 주말, 혜진과 대연이 도착했다. 혜진은 디자인을 전공한 만큼 한옥의 인테리어를 다시 꾸미겠다고 나섰다. 여기 창틀이 다 사갔어. 나무를 새로 교체해야겠네. 대연은 공구 상자를 꺼내 들고 말했다. 형이 목재를 주문해뒀다고 했어. 오늘 도착할 거야. 그들은 함께 망치질을 하고 낡은 창문을 떼어냈다. 새로운 나무틀을 끼우고 깨끗한 유리창을 설치했다. 먼지가 쌓여있던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자 방 안은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계실 때처럼 따뜻해졌어. 한 달 후, 내 남매는 매주 주말마다 모여 집을 정리했다. 민주는 마당의 텃밭을 다시 일구었고, 지수는 집안을 청소하고 새 커튼을 달았다. 혜진은 벽지와 가구들을 새로 꾸몄고, 대연은 전기 배선을 손보고 낡은 보일러를 교체했다. 박 여사는 그런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김치를 담가다 주기도 하고 집 주변을 함께 청소해 주기도 했다. 이 집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김 여사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지수는 박 여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그리워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 더 많이 생각나요. 박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김 여사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여름이 다가왔을 때 한옥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붕은 다시 수리되어 깨끗해졌고 창문은 빛을 투과하며 마당을 환하게 비쳤다. 마당 한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와 라벤더가 심어졌고 장독대에는 새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푸르게 자라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감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민주는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매년 감을 따서 마을 사람들 나눠주셨지. 혜진이 그 옆에 서서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엄마가 하던 대로. 내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야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추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가을이 되자 내 남매는 작은 상을 차리고 한옥집 마당에 모였다. 상 위에는 박 여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와 그들이 직접 키운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향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지수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모였어요. 예전처럼 함께 밥 먹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작은 액자를 꺼내 마루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게요. 엄마가 그토록 아끼시던 이 집, 그리고 우리 가족. 내 남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이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다. 한옥집의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창밖에 라벤더가 살랑거리며 향기를 퍼뜨렸고 마당의 국화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내 남매는 다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날 밤 한옥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족의 따스한 온기처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